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하루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한 게 오늘 세계의 탑뉴스입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예상 가능했지만 남북관계가 연평도 포격 당시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공대지 미사일을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발사한 대응을 했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긴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주요 연설을 합니다. 주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포함해 미국 가정의 겨울철 난방 비용으로 1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간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공화당인 리스 체니 하원 의원이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꾼 하와이 연방 하원 의원은 공화당 후보들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는 현직 의원인 지미 고메즈와 도전자인 한인 데이빗 김 후보 가운데 누가 진정한 진보인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이자율이 몇 개월 만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식품회사나 치폴레 같은 식당의 이유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한국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애도 기간입니다. 이 애도 기간에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자연재해이던 인재이던 남북 사이에서 과거에는 서로 그 조의를 표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오고 갔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으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하루에 발사된 숫자도 20발이 넘고 지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뭐 북한과 한국 간의 북방 한계선에 대한 이견은 있습니다만 한국이 정해놓은 북방 한계선 남쪽까지로 북한이 그 발사한 미사일이 도달했습니다. 속초에서는 뭐 지도상으로 우리가 보면 동쪽으로 뭐 얼만큼 떨어졌죠? 제법 가까이 있는 37마일,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속초보다 조금 울릉도가 남동쪽에 있죠. 울릉도에서는 103마일 북서쪽으로 떨어진 이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하라고 하고 3, 4분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대피하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섬광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구나. 이렇게 가까이 북방 한계선 남쪽까지 넘어온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서울도 역시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그 같은 그 거리 간격을 두고 또 평양은 뭐 100발의 포탄도 발사를 했습니다. 세계가 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왜냐하면 하루에 뭐 23발 이게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 다 합치면은 뭐 50발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까이라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 발사 자체는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미국의 뭐 핵파워 잠수함이 뭐 해안에 지금 있고,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8월 달에 시작이 돼서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러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뭐 항공기 240대, 군인들이 수천 명이 서로 참여를 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데, 한 무슨 여러 가지 1600회 정도는 출격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북한은 항상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는 이건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한 리허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 침공을 위한 리허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당연히 북한이 얘기를 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그 북방 한계선의 남쪽까지 왔다는 것,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한국 수역 가까이에 왔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영해 침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의 BBC 방송 같은 데서 정리를 하는데, 국제법에 따르면 해안선에서 12해리 떨어진 바다에서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영해 침공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숨졌던 게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과 이번에 울릉도와 다른 점이 있죠. 연평도는 더 북한에 좀 가깝게 있죠. 울릉도는 속초에서도 한참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지리상으로 다르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2010년도와는 달리 지금 북한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면은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지난 몇 년 사이에 단거리 미사일에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을 씁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 더 신경을 써야지 되는,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다르다 하는 것, 샤킹한 게 울릉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왔었다 하는 거.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이 아주 강한 그런 말에 대응, 한국은 실제로 실전 대응까지 했고, K-15K, F-15K 전투기, 그리고 KF-16 전투기로 공대지 미사일을 3번이나 발사해서 북한 수역에서 가까운, 멀지 않은,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을 두고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게 한 발이 떨어졌잖아요. 속초 동쪽으로. 그랬는데 여기에 딱 맞춰서 한국도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으로 그만큼 정도 떨어진 이런 곳에 한 지금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꼭 사정거리가 한국의 서울에 맞춰진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격하기가 무척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은 더욱 강화된다 하는 것. 이런 점들은 결국은 오늘 뉴욕타임스는 이런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벼랑 끝까지 가서라도 한국이나 이 미국과 절대로 멈추지 않고 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더욱 긴장이 강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일이니까 아무튼 8일이니까 다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북한의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있지 않았으면 계속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언제 할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었을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루에 뭐 23발이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이런 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긴장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이제 그렇게 그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인간미가 없는가, 인도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는가. 이게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한국이 애도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 맞춰서 미사일 발사를 하진 않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그 합동 군사훈련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스케줄은 북한의 스케줄이지 뭐 이런 남한에 따른 그런 스케줄은 전혀 아닌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잠시라도 잊고 있었던 이런 문제, 남북 간의 긴장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거를 이 상태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그 미국이 지금 그 대결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그쪽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미국은 국내에서 이 사람과 사람들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국민과 국민 간의 전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어떤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서 주최를 한 거죠. 대통령의 연설을 의사당에서 가까운 워싱턴 DC에 있는 유니온 스테이션의 한 그 홀에서 컬럼버스 홀이네요. 클럽이네요. 이 클럽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중간 선거를 이제 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중간 선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려면 각자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투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그 내가 투표한 것이 다 작동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민주주의 과정을 아주 그 험하게 약화시키려는 이 같은 그 폭력들이 나오고 특히 정치 폭력. 이 정치 폭력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정치 폭력이 가장 그 가까운 예가 되겠죠. 낸시 펠로시를 향해서 정치 폭력을 쓰려다가 낸시 펠로시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머리에 해머를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이러한 것들이 선거 결과를 부정한 데서 많이 온 것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얘기를 할 테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오늘 낮 4시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물론 할 일도 있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할 일이 있고 미국에서는 그게 가장 가까이에는 선거,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꾸만 연결이 되네요. 이 폭력이 너무 한국에서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서나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이스는 의사당 하원 의장이잖아요. 하원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 유고시 승계서열 2위고 대통령 살아생전에는 대통령과 막상막하에 어떤 때는 대통령보다 힘이 더 큽니다. 예산안 같은 것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고 할 때는 그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기 때문에 의사당의 경관이 있잖아요. 의사당 경찰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집 밖에 이제 감시 카메라들을 쭉 설치를 하고 사실은 24시간 보고 있답니다. 제가 자꾸만 이태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이 할 일이 있다, 투표한다 하는 것도 이태원 같은 데서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국민이 의무가 신고를 해야지 될 의무죠. 신고는 했으나 경찰이 여러 이유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건데 의사당에서도요. 그 감시 카메라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42살의 용의자가 그 집에 침입할 때 그게 다 지금 찍혀 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그 카메라들이 쭉 지금 그 저장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하원 의장이 미국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남녀 차별이요 엄청 심합니다. 알아서 기지 않으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이기도 하고 민주당이기도 하고 하니까 공화당에서 낸시 펠로시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자이기 때문에 얕잡아서 공격한 것도 많다니까는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일반인들 마음속에 가고 그리고 이렇게 남의 집에 해머를 들고 가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주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겠잖아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전달돼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공화당에 의해서 낸시 펠로시는 악마화됐고 이 용의자도 하도 거짓말을 한다. 낸시 펠로시가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내가 납치하고 무릎뼈를 부서뜨린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용의자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어제 주장하면서 워싱턴의 거짓말이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뭐 자살까지도 가고 자살 임무나 마찬가지야. 뭐 목숨까지 내놓고 해놨다. 이런 일이고 또 다른 것은 이 미국의 이 정치적인 폭력이 하도 강해지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 그 가족도 목표였다. 누구인지는 발표는 경찰이 하지 않았습니다. 로컬 교수도 있다고 하고 그리하여 이 용의자는 연방에서 이제 연방 공무원의 가족을 위협했거나 다치게 한 것에 대한 30년 최고 징역형이 그리고 연방 의원을 납치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에 대해서 20년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13년 6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도 말의 폭력, 실제적인 폭력이 많이 일어나서 미국도 이렇게 어수선하고 한국도 이태원 참사 그리고 또 북한에 이렇게 미사일 발사해서 너무나 어수선한 11월 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도 늘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 된다 하면서 기회를 잡질 못했어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한 데이빗 킴 34지구 그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후보 지난번 경선에서 지미 고메즈 현 의원과 겨뤄서 이 프라이머리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당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번에 결선을 치르게 됐고요. 이 지역이 로버트 안 후보가 전에 지미 고메즈에게 졌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뭐 선거에 관해서 몇 가지 헤드라인 정도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제법 긴 길이로 그 보도를 했는데요. 누가 진정한 진보인가를 정의하는 34지구 하면은 코리아타운이 포함되어 있고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신 분보다 뭐 장사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히스패닉계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뭐 보일 하이츠라든가 아니면 그 하일랜드 파크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요. 그래서 LA 타임스 기사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LA 시의회에서 인종차별적인 대화도 있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34지구 데이빗 김 도전자와 지미 고메즈 데이빗 김 후보는 변호사입니다. 헐리우드에 친구가 많은 것 같고요. 변호사 친구가 이민법도 하고 뭐 자녀 양육권에 관한 이런 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미 고메즈는 당연히 그 현직 의원이고 로버트 안 후보 당시에 여러분들께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죠. 로버트 안 그 한인 후보를 이겼었던 지미 고메즈입니다. 지미 고메즈는 옆에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연방 하원 의원이기도 한 그런 사진을 같이 실었고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도 지지를 하고 이에 비해서 데이빗 킴 그 후보는 지금 길 세디오라는 이번에 LA 그 시의회에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다른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 옆에 있었던 길 세디오 그 지역구에서 유니스 헤르난데스라고 액티비스트입니다. 운동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12월부터는 길 세디오 의원의 자리를 테이크오버하는 유니스 헤르난데스가 이 데이빗 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미 고메스 후보의 경우는 뭐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캐런 베스 현 그 연방 하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얘기할 때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든가 이런 그 연방 하원 의원 초선 의원이나 두 번째 당선된 그런 의원들의 그 진보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의원들 이름을 많이 얘기하는 데 비해서 지미 고메즈는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것들 우리 윤리니 뭐니를 도덕적인 것도 다 더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글락도 포함이 되는 34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비에르 바세라 아주 유명한 그 히스패닉 가운데서는 정치인 캘리포니아 태생으로 이제는 연방까지 갔습니다. 라티노 정치인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시아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80%는 값이 그 라티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뭐 50만 달러 이상이고 뭐 20% 정도는 100만 달러 이상이고 주민의 80%는 렌트 들어서 살고 있고 20%는 빈곤율이고 데이빗 킴 후보는 목사의 아들로서 시애틀과 베이 지역에서 자라서 뭐 뉴욕에서 이제 법대를 나오고 나서 아주 뭐 안정적인 그런 그 변호사로서의 수입 같은 것이 보장되지 않아서 우버, 리프트 뭐 새벽 4시까지 운전도 해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미 고메즈 후보도 뭐 7살 때 집이 거의 파산돼서 본인도 폐렴에 걸렸었고 건강보험도 없었었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전략은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미 고메즈 후보는 무슨 뭐 세금 공제를 사무실을 집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렌트 들어서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80%니까 그래서 렌트비를 뭐 그 사람의 수입의 30% 이상 안 되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던가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뭐 오카시오 콜테스 이름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데이빗 킴 후보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연방 기금을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미 고메스 그 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연방정부 기금으로 무슨 뭐 하우징 바우처 같은 거 주는 것은 15%밖에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 하면서 인종차별 정책도 없애고 무슨 뭔가 인컴 자체를 조금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그 주택 개런티에 대해서도 뭐 앞으로 뭐 10년 동안 뭐 1200만 명에게 뭔가를 만들어서 뭐 혜택을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미 고메스가 현 의원이니까 조금 더 기존에 가깝고 그리고 데이빗 킴이 조금 더 기존에 가깝지 않다 하는 것이 조금 이 기사를 보면은 드러내고요. 그런 표현도 했네요. 지미 고메스는 Good Old Boy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 현재의 정치인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인들이 두 사람 다 민주당이고요. 이제 한인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될 문제인데 이 데이빗 킴 후보 같은 경우는 오픈리 게이입니다. 이 후보는 오픈리 게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로버트 안 후보가 지미 고메스와 싸울 때는 거의 모든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제 그 선거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데이빗 킴 후보의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면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은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뽑아야지 됩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후보 가운데서 코리안 아메리칸과 아니면 이미 정계에 많이 진출한 인종의 후보가 있다면 뭐 인성도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포션이 너무 작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을 얘기를 하지만 이슈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할 때는 꼭 코리안이라고 찍으셔야지 됩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빗 킴 후보는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하면은
거의 많이 포용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게이이기 때문에 포용을 하지 않는다. 특히 교회에서도 포용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작은 뭐 누가 더 진보냐 해서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는데 사실은 이 데이빗 킴 그 후보와 이 지미 고메스 현 의원의 대결은 굉장히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마치 이 뭐 데이빗 킴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같이 놓는다던가 굉장히 악성적인 선전을 많이 했어요. 지미 고메스 후보가. 그래서 많이 전국적으로는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도 이제서야 지금 전해드리게 됐고요. 하도 뉴스가 너무 많이 넘치니까 이 34지구도 그 코리아타운이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유권자는 뭐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전국적인 이슈를 커버하다 보니 많이 그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전해드렸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덜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그 선거는 조기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애리조나의 경우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가 지금 이상해 허물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연설을 하는 것처럼 애리조나주에서 아주 극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극단적인 집단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무슨 예를 들어서 클린 일렉션 USA라든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투표함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투표 다 작성하신 분들은 투표함에 넣으시거나 우편함에 넣으시거나 하실 텐데 투표함 주변에 이런 그 클린 일렉션 USA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총을 차고요. 다 본인들은 거의 복면 수준으로 하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하나만 넣어야지? 왜 두 개를 넣지? 그거 가짜지? 가짜 투표지 하면서. 그런데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죠. 누군가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신 그 사람의 투표용지를 넣어준다거나 가족의 투표용지를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넣는다던가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걸 총 들고 막 의심하고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결국은 지방 판사가 250피트 바깥으로 가라. 그리고 그 투표함에 가서 뭔가를 넣고 하는 사람들과도 그 투표함에서부터 75피트 안에서는 대화하지 못하도록 위협이 되니까요. 유권자에게. 그런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이 판결을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그 지방 판사입니다. 아무튼 조기 투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의 중요한 상원 선거는 존 페러먼 민주당, 닥터 오즈 공화당 존 페러먼이 조금 유리하다고 하는데 결과를 딱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유리한 건 아니고 조지아주에서는 뭐 낙태를 거의 못하게 하는 데에 동의를 했었던 허셜 워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후보의 그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가 낙태하라고 해서 낙태를 했다. 돈도 그가 줬다 하는 첫 번째 여성 말고 두 번째 여성이 또 있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결국은 처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뒤니까 1994년도였다고 하니까 본인도 본인의 생활이 있을 테고 그런데 텔레비전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핫마이크에서 그 민주당의 그 상원 그 원내 대표가 척 슈머가 대통령과 잠깐 만난 자리에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펜실베니아의 존 페러먼 그 부지사는 건강이 나쁘긴 하더라도 닥터 오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건 별로 위험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선거는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조지아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에게 현재의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 상원 의원이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두 번째 여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너무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지지한다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나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켜줄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본인이야 낙태를 하거나 말거나 낙태 금지안을 주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중성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조지아주의 선거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주지사가 지금 공화당 후보가 뉴욕에서 점점 차고 올라온다 하는 뉴스도 있고요. 이 내용은 상당히 미국적이고 상당히 미국적이지 않는데 리스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딕 체니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서열 하원 3위였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폭동 사건을 뭐 예를 들어서 부추겼다던가 사주했다던가 이런 것에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리스 체니 의원이 어제 오하이오주와 미시건주에서 격전지예요. 격전 아이템입니다.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상원 선거죠. 팀 라이언 민주당 후보를 공화당의 그 J.D. 벤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본인은 공화당이지만 팀 라이언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고 미시건주에서는 현재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을 이 목표는 간단합니다. 리스 체니는 이제는 더 이상 1월 달이 되면은 연방 하원 의원도 아니지만 트럼프가 202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도록 지지까지 하는 공식 지지도 하고 그리고 연설도 하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예비선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죠. 툴시 게바드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얼마 전에 뉴스로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민주당에서 탈퇴해서 무당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툴시 게바드 전에 그 군인이었었잖아요. 여군 의원은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뭐 상원 선거 등등에서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었다가 바로 민주당 옷을 벗은 사람이 공화당을 지지를 한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지금 공화당 물결이 강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연방정부의 에너지 보조 그리고 모기지 이자율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내려갔고요. 아니 식료품 값이 올라가서 그런데 왜 값이 올라가면은 우리도 원료값 비싸서 이거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회사들은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많이 돈을 버나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첫 번째 맞는 그 겨울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죠. 뭐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특히 이제 동부 같은 경우가 걱정을 하는 곳이 많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130억 달러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45억 달러는 저소득층 가정의 그 에너지 지원이랍니다. 이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추우면은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사람 건강과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0억 달러 정도는 인플레이션 삭감 기금 있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뭐도 해주고 하는 건강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50만 개의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고 50만 가구의 여러 가지를 그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그 자금으로 쓰여진답니다. 그리고 뭐 리베이트 프로그램 당연히 있고요. 가정 전체 업그레이드, 가전제품 같은 것. 그리고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한 뭐 1200만 개 정도를 어떻게 보급하도록 한다는 것을 아마 오늘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보스턴에서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방정부에서 직접 개개인에게 다 이렇게 뭐 연락을 해서 뭐 신청하세요. 연방정부가 주니까 개인이 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방정부에서 이런 큰 기금 같은 뭐 130억 달러를 보조를 한다고 하면은 주정부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일을 잘해서 많이 이걸 가지고 오는가. 그럼 또 주정부에서 가지고 오면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오는가 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로컬 정부에서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의 구조고요.
지난주에 모기지 이자율이 한 2개월 넘어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냐면요. 모기지 은행가협회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06%, 이게 0.1% 내려갔네요. 지난 그 한 주일 전에 7.16%였으니까는요. 그리고 조금 내려갔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지난 20년 사이에 최고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모기지 신청하는 사람 6주일 연속 줄어들었고 변동이자율 신청 비율도 좀 내려갔습니다. 변동이자율은 더 겁나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 그 융자 신청의 11.8%인데 모든 융자가 다 그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한 3% 정도는 높아졌다. 3%보다 더 높아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니까 당연히 새로 융자 신청하는 사람, 재융자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자율 낮게 받아놨는데 그런데 지금 뭐 7% 이상의 이자율로 재융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융자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80%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융자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다 한때 웃고 한때 울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세이빙을 해놔야지 되는 것이고 그 세이빙 해놓은 돈으로 또 힘들 때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고 하죠. 재융자는 전체 융자의 30% 안 되네요. 28.6%. 그러면 변동 이자율도 전체의 11.8%, 재융자도 28.6%. 이것은 재융자는요 5주일 연속 30% 미만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9월 달에 완전히 그 계약된 그 컨트랙이 끝난 주택 숫자도 4개월 연속 줄어들어서 8월 달보다 10.2% 적습니다. 높은 금리가 계속되니까 당분간은 뭐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이 7%가 노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30만 달러를 주택융자를 지금의 이자율로 한다 하면 한 달 페이먼트가 2,000달러. 그래서 지난해에 1,265달러보다 거의 700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식품값 이런 거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스포츠 경기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한국의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월드컵 또 있고 그럴 때 칩 많이 드시죠? 식품값이 올라가면서 식품회사의 이윤은 부당하게 높아진다. 이런 보도가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좀 길게 실렸는데 1년 전에 포테이로 칩 한 봉지 큰 건가 보네요. 5달러 5센트. 지금은 6달러 5센트. 야, 포테이로 칩 한 봉지가 6달러나 하네요. 계란은 12개 다즌에 1달러 83센트에서 2달러 90센트로 올랐습니다. 일반 계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뭐 올게닉이나 이런 거 말하는 것 아니고 2리터짜리 소다병 다 스포츠 할 때 이거 하는 거네요. 1달러 78센트에서 2달러 17센트.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른 것은 기업의 이윤이다. 기업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공급망이 있고 원료값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것만큼 올라야지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펩시코가 10월 중순에 드링크와 칩 많이 만들잖아요. 펩시코가 가격을 17% 올려서 지난해 마지막 분기보다 그래서 3분기 수익이 20% 이상 많아졌습니다. 코카콜라는 펩시보다 조금 덜하네요. 1년 전보다 이윤이 14%가 증가했는데 이런 이윤 증가의 대부분이 가격 인상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럼 가격 인상에서 우리가 지금 뭐 비싸진 원료값 내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윤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식당 가운데서는 치폴레, 멕시칸 그릴, 이 치폴레가 지난해 말보다 올해 말까지 가면 값이 15%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최근 분기에 2억 5,700만 달러, 1년 전보다 26%가 올랐습니다. 이건 펩시코, 코카콜라보다 더하네요. 치폴레가. 보통 식품회사나 식당은
가격이 막 올라도 다른 그 원료가 올라도 많이 못 올리잖아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것보다 싼 곳으로 가면 어떡하는가 이런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5달러 하던 포테이토 칩 6달러 해도 사 먹으니까 계란 뭐 1달러 뭐 83센트에서 2달러 90센트 돼도 이거는 이제 먹어야지 되니까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쓰네 하는 것을 계산을 잘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려서 뭔가 물건을 조금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덜하게 하려는 것이 효과가 없답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요. 꼭 지금 식품회사를 예로 들었지만 뭐 은행이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호텔 뭐 여러 그 CEO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손님이 낼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낼 돈이 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주춤해졌기는 한다고 하나 올해 임금 상승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임금 상승과 상관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렇고 저소득자라든가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신 80세의 예술가가 싼 곳을 가기 시작한답니다. 스테이크요? 그거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비싸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지난해보다 뭐 시리얼이라든가 빵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16.2% 올랐고 우유는 15.9% 올랐는데 식당은 이만큼 올리지는 못했죠. 그렇죠? 음식값을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막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은 인플레이션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엄청 이득을 보고 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횡재세라는 것을 물려야지 되겠어. 만약에 뭐 오일 회사에서 엄청나게 버는 돈으로 생산 같은 것 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계속 뭐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본인들이 주식을 되사기를 한다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나중에 원료값 같은 것이 뭐 공급망 같은 것들도 좋아지고 해서 하락한다면 포테이토 칩 값 내릴까요? 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기할까요? 포테이토 칩 한 봉지 저는 안 내린다에 안 내린다에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벤자민 네탄야후 당이 이길 것 같아요. 세 번째 다시 총리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볼소나로가 44시간 선거 끝나고 나서 패배 시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한다는 그것으로 패배 시인을 했다고 봐야지 되나요? 그런데 딱 2분 동안 뭐 성명 비슷하게 연설을 하고 기자들 질문은 안 받았는데 자신에게 표를 준 5,800만 명에게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그럼 6천만 명, 200만 명 이상 그 룰라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나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아무튼 룰라도 결국은 손을 반쯤은 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룰라가 아니라 볼소나로가요.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글쎄요. 어차피 인수인계를 할 것이면 화끈하게 패배 시인도 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러시아는요. 계속 얼마 전에도 내가 언제 전술핵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아마 뭐 비디오까지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장군들이 전술핵 무기를 쓰는 것을 의논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